이 투자자 귀속.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4부 여러분 2주 동안 기다리신 시간 드디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최고의 정치 분석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오늘도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놀라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놀랬죠. 네. 놀라셨죠? 여기 제 방송에서 한 8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뭐 아니. 징역형이 나와서 저는 누구든 다 그렇게 누구든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선거에서 진 패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거에서 진 패장은 선거에서 진 걸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지금 있는 건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 재판부는 되게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고요. 저도 그러니까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뭐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많으냐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피선거권 박탈현이 아니냐 이거죠. 그 정도라고 봤는데 저는 그래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그 재판의 흐름이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재판 대응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을 강경하게 하는 것과 재판에 대응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재판부의 실형 판단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거나 혹시 부인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섬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도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너무 격앙돼 있어서 거의 사법 살인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판결이다 뭐. 네, 그래서 항소심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전략이라는 거 이런 거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재판 전략은 무죄를 목표로 할 것이냐 10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부터 아예 무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중형이 나온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때도 지금 뭐 거리에 나가서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뭐 그리고 민주당이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거 선거법 위반은 그 선거 보전 금액 또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435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은 뭐 세게 할 수 있지만 재판은 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좀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센 형이 선고가 됐는데 참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민주당은 자꾸 그 부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단어가 아닌데요. 그게 아주 좋은 단어가 아닌데 왜 사용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그 정성호 의원 여기도 출연을 하셨던데 좀 이 재판부 전체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출신이시니까 또 정 의원님은. 근데 법조인 출신들 많아요. 법조인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재판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까지 그냥 판사 전체를 마치 부역자로 몰아가면 그 판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이 안에 사는데 그 부역이란 단어가 갖는 뉘앙스와 역사성을 보면 그게 이렇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박용진 의원 전 의원 내년 1월에 정계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일에 강연도 할 모양이요. 얼마 전에 스탠퍼드에서도 강의를 하셨죠. 네. 김경수 전 지사도 뭐 귀국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어제 최민희 의원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장 과방위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근데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 뭐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형,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명계 공간이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열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정치적 공간이 저절로 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비명계가 정치적 공간을 열 만큼 주체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냐 그러면 저는 그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뭐죠? 겸손은 힘들다인가요? 그 김어준 방송 이름이. 뭐 모르겠어요. 뭐 대법원 이전에 대선 치르자 뭐 이런 얘기가 그 방송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조기 대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기 대선이라는 건 탄핵이 돼야지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대선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법원까지는 이재명 체제를 완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라. 그 해석이 함정이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슬로건이다. 대법원 이전에 대선한다. 이걸로 그 친명계의 결속력 혹시나 유지한다. 이완될 수도 있는 결속력을 더 강하게 유지해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섬뜩한 발언이긴 한데 좀 강한 얘기를 했고 또 이해식 의원은 신의 사제, 신의 종.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그래서 신의 사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고 우리 정청래 의원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 사법 살인 이후에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도 탔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이것들이 다 저는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강한 워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러면 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따르면 지금 그 민주당 내 친명계는 굉장히 강하게 결속이 돼 있고 비명계는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사실 지금 비명계 움직임도 비명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언론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가시화된 것도 없고 목소리가 나온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지금까지의 그 이 비명계 주자들로 거론되는 뭐 삼총 삼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3명의 총리와 신삼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존재감을 갖고 이 공간을 치고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도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만약 하나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후계자를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구성 그것이 플랜 A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그 당원 권리당원 구성이나 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구성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명계가 치고 들어올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명계 내부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명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뒤에 바로 총선이 있어요. 맞아요. 대선 뒤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친명계가 그렇게 호락호락 비명계에게 권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비명계 만일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뭐 삼총 삼김 뭐 이러는데 누가 제일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고만고만한데 지금 이제 뭐 삼총 그러면 이제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세균 이분은 정치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뭐 이낙연 그러면 이제 전 총리는 민주당 밖에 계시잖아요. 일단.
근데 김부겸 총리는 삼총에도 들어가고 삼김에도 들어가잖아요. 교집합입니다. 여기 삼김은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그렇게 치고 나올 누가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약간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비명행사 공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제대로 발언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더십은요. 무슨 학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리더십은 투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공간을 자기가 맞아요. 쟁취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재명의 이 리더십 민주당 안에서의 리더십이 생기게 된 최초의 케이스가 2016년에 광장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제일 선제적으로 탄핵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팬덤도 생기고 뭐 이래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명계 중에 그런 분이 별로 없고 피해 서사로 보면 박용진 의원 정도는 전 의원 정도는 피해 서사가 좀 있다고 봐요. 온 국민이 그 공천 과정을 지켜봤어요. 거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아무튼 그 박용진 의원이 그 공천에서 탈락하는 과정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서사는 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궁금은 하더라고요. 근데 뭐 김경수 지사 근데 사실 친문 쪽에서는 친문의 적통은 김경수 지사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점은 보는데 선거법 선거사범으로 드루킹 사건이 간단치가 않고요. 글쎄요, 그게 선거사범이죠. 네, 선거사범이고 그다음에 친문이라는 렛대를 갖고서 다음 대선을 도전하기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죠. 가령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과 친문을 능가할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과연 쓸 수 있을지 뭐 물론 제 주변에도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뭐 친문의 구심이 될 만한 인물은 김경수 지사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런 판결로 인해서 사실 정치적 유동성은 커진 거잖아요. 그 유동성 굉장히 그렇죠.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엄청난 지각 변동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어쨌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형이 1심이지만 내려졌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공간에서 과연 누가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뭐 인지도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말이에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리얼미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ARS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왜 올랐다고 보십니까? 이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3.8%포인트 올랐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뭐 이게 올랐다는 것의 의미보다는 하락세가 멈췄다. 여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타가 없다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17%가 저는 약간 상징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17%를 찍었다가 11월 첫째 주에 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5%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예. 근데 이 윤 대통령도 17%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더 하락하지 않고 소폭이라도 상승했다는 것이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열은 됐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 지지층들이 아직은 기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물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유동성이 크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광장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보수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중도층들도 그걸 관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아니 그 밖에 나가서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 위기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 결집이지 이것이 구조적인 지형의 변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번 지지율 상승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추락을 멈췄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좀 있죠. 예. 하지만 결집도 필요증을 수반하거든요. 그럼요. 결집만 이게 계속 결집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그 조중동 논조도 한결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구조적 없는 반등의 거죠? 모멘텀을 찾을 수가 예.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고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이 문제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그 칼럼에서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지율의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 역설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게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번 나오죠. 월요일이 위증교사 나오죠. 그럼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결집할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도. 특히 ARS 조사는 좀 적극적 지지층이 많으니까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아까 사실 전화 받았거든요. 네. 뭐 여론조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적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뭐 갤럽이나 NBS 조사들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도 보니까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이것도 결집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3.8%포인트. 왜냐하면 더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화의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 또 만약에 그런 좀 징역형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보면 저는 민주당은 더 결집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항소심 이전까지는 최대한 결집할 것이다. 항소심까지 결집을 한다고요? 저는 결집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필요증이 민주당은 결집할. 네. 근데 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무슨 결집은 하는데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핵심 민주당 내부는 결집하겠지만 가령 호남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들이 그냥 지지층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더니 그 결집은 피곤하고 그 지지층들의 결집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첩됐을 경우에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이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고 굉장히 보거든요. 불안정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결집은 가끔씩 하는데 이게 피곤해지면 결집이 느슨해지면 또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민주당 지지율이나. 거기다가 이 새로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엄청난 숙제를 줄 거 아닙니까? 계속 숙제를 남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게 참 그분은 그 장관 선택에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기후 온난화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환경부 장관인가 그걸로 임명을 하시지 않나. 이 코로나 백신은 어떤 질병을 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보건부 장관이랬나 그랬을걸요. 아주 그 특이한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정부 효율분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절반을 자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이게. 아니 그거 우리한테도 숙제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외교력을 보여줘야죠. 우리 정부가. 그러려면 뭔가 정부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까. 넘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